5분 뚝딱 철학의 김필영입니다. 근대 이전까지 모든 학문의 왕이었던 철학은 이제 근대 과학혁명 이후에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서 다루어졌던 문제들이 과학적 방법론을 채택하면서 하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건데요. 이제 철학에서의 영혼의 문제는 심리학자들이 다루기 시작했고, 철학에서의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는 물리학자들이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문제는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과 같은 개별 학문들이 과학적 방법론을 채택하면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철학자들이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 양반들 그냥 죽을 양반들이 아니죠. 이들은 자신들이 살 길을 찾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한 것이 두 개의 블루오션 시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현대 철학의 두 줄기입니다. 현대 철학의 두 줄기는 하나는 분석 철학이고 하나는 현상학입니다. 대략적으로 말해서 분석 철학은 언어를 분석하고 논리적 방법론을 통해서 철학을 하는 학파를 말하고, 현상학은 자신의 의식에 나타난 것을 직관하는 방식으로 철학을 하는 학파를 말합니다. 분석 철학의 창시자를 프레게, 현상학의 창시자를 후설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후설입니다. 오늘은 후설의 초원론적 현상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후설이 활동하던 19세기의 유럽의 상황을 봅시다. 당시 유럽의 학문에서는 세 가지 경향성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과학주의, 객관주의, 실증주의입니다. 과학주의는 말 그대로 과학적 방법론을 채택하여 실험과 관찰을 통하여 진리를 탐구하는 입장을 말하는 것이고요. 객관주의는 진리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증주의는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사변을 제거하고 검증 가능한 것만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물리적 대상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에서까지도 이러한 과학적, 객관적, 실증적인 방법론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리적 대상과 심리적 현상은 분명히 다르죠. 물리적 대상은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지만 심리적 현상은 그렇지 않아요. 심리적 현상은 그냥 내적으로 반성되는 겁니다. 심지어 심리적 현상뿐만 아니라 사회학, 윤리학, 정치학과 같은 학문에서까지도 모두 이러한 경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물리적 대상에 국한되어 적용되어야 하는 과학적 방법론을 일반화하여 모든 학문에 적용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후설은 이러한 경향성이 학문의 위기는 물론 문화의 위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럽을 이러한 위기에서 구출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채택한 방법은 인간의 정신, 인간의 의식, 인간의 내면을 직접 탐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후설 이야기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의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식은 무엇일까요? 의식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려고 하면 잘 모르겠죠? 인간의 의식을 대략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식의 첫 번째 특징은 의식은 투명하다는 겁니다. 나는 나의 의식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마이크를 보면서 이 마이크를 의식하고 있고 이 방이 조금 덥다라고 의식을 하고 있으며 무슨 말을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를 또 의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의식을 모를 수는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의식의 투명성입니다. 둘째, 의식은 개별적인 경험이 하나로 묶여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 개의 지푸라기들을 꼬아놓은 것이 새끼줄인 것처럼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개별적인 경험들을 꼬아놓은 것이 바로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끼줄에서 지푸라기 한 가닥을 뽑아낼 수 없는 것처럼 의식에서 하나의 개별적인 경험을 뽑아낼 수 없습니다. 셋째, 의식은 흘러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의 의식, 그런 건 없어요. 의식은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의식의 흐름을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인데요. 후설이 이걸 받아들였어요. 의식의 흐름은 문학작품에서 간혹 등장하는데요.
서술자의 마음속 의식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그냥 서술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시간 순서도 없고 논리적 순서도 없으며 이유도 근거도 없습니다. 이상의 날개의 도입부를 잠깐 보죠.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나는 유쾌하오. 이런 때 연애까지가 유쾌하오. 육신이 흐느적 하도록 필요했을 때만 정신이 은화처럼 맑소. 니코틴이 내 횃배에 앓는 뱃속으로 스미면 머릿속에 을의 백지가 준비되는 법이오. 그 위에다 나는 위트와 패러독스를 바둑포석처럼 늘어놓소. 가증할 상식의 병이오. 그런 생활 속에 한 발만 들여놓고 흡사 두 개의 태양처럼 마주 쳐다보면서 낄낄거리는 것이오. 나는 아마 어지간히 인생의 재행이 싱거워서 견딜 수가 없게쯤 되고 그만둔 모양이오. 굿바이. 이거 이상이 26살 때 쓴 거예요. 놀랍죠? 아무튼 여기에서 주인공의 의식은 계속해서 흘러요. 그래서 주인공의 의식의 어느 한순간을 잘라서 그 단면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잘라서 그 단면을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의식의 특징은 지향적이라는 겁니다. 나는 맨 처음에 이런 비유를 들었죠. 나는 이것을 마이크라고 의식하고 있고 이 방이 덥다고 의식하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생각할까 라고 생각하는 나를 의식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나의 의식은 이 마이크에 대한 의식, 이 방의 온도에 대한 의식, 내 생각에 대한 의식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의식은 무엇에 대한 의식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대상이 없는 의식,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의식은 항상 어떤 것에 대한 의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의 지향성의 의미입니다. 지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죠. 여기 사과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과라는 대상을 보면서 이 사과 참 맛있겠다 라는 의식을 가진다고 합시다. 이때 이 맛있겠다는 의식은 바로 이 사과에 대한 의식이죠. 이 사과가 없으면 이런 의식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사과는 결국 나의 의식 속에 있는 거죠. 따라서 나의 의식이 없으면 이 사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즉 대상이 있어야 의식이 있을 수 있고 의식이 있어야 대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의식은 대상과 관계를 맺을 때만 의식이 되고 대상은 의식과 관계를 맺을 때만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의식과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대상이 의식 속으로 들어오면 의식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는 작용을 노에시스라고 하고 의미가 부여된 그것을 노에마라고 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후레쉬 불빛을 허공에 비추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빛 그 자체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빛의 경로에 사과가 있으면 그 빛이 사과에 반사되면서 그 사과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빛도 함께 보이는 겁니다. 즉 빛이 없으면 사과가 보이지 않고 사과가 없으면 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빛과 사과가 함께 있어야 빛도 보이고 사과도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빛을 비추는 것을 노에시스라고 하고 빛에 의해서 보이는 사과를 노에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의식이 있어야 대상이 있고 대상이 있어야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의식과 대상은 서로 관계를 맺어야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존재하는 것은 의식일까요? 대상일까요? 이 문제는 철학의 단골 소재죠. 실제론자들은 존재하는 것은 의식 밖에 있는 대상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관념론자들은 존재하는 것은 의식일 뿐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다면 훗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훗설은 아마도 진짜로 존재하는 것은 의식 속의 대상이라고 할 겁니다. 이것을 내실론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의식 속의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입장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내실론을 받아들이면 진리의 개념이 달라지겠죠. 의식과 대상이 따로 존재한다고 보면 의식과 대상의 일치 여부가 진리의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식과 대상이 일치하면 그것이 진리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대상을 꼼꼼하게 살핀 거죠. 그런데 훗설의 입장을 받아들이면 의식과 대상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이 곧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대상을 꼼꼼하게 살필 것이 아니라 나의 의식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의 의식을 꼼꼼하게 살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리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이 이야기를 해보죠.
세계 내에 벌어지는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칼 세이건은 별똥별을 보고서는 대기권으로 들어온 돌덩어리가 공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불이 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갈공명은 똑같은 별똥별을 보고서 방통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죠. 뉴턴은 사과를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생각하고 세자는 사과를 보고 재미있는 구도를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죠.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러한 관점을 가지는 것을 자연적 태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연적 태도는 철학적 태도가 아니죠. 이러한 자연적 태도를 가지고서는 철학을 할 수 없습니다. 사태 그 자체를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철학을 한다는 것은 인간이 이러한 자연적 태도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현상학적 환원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현상학적 환원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스텝 1. 경험하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그 어떤 판단도 중지한다. 즉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괄호, 즉 에포케를 친다. 스텝 2.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상정하고 있는 가정과 전제들을 모두 제거한다. 스텝 3. 이 상태에서 경험을 기술한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깨어있는 한 시간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현상학적 환원을 한번 해봅시다. 스텝 1. 먼저 시간에 대한 판단을 중지합니다. 시간 하면 떠오르는 관념들이 있죠. 시간은 흐르는 것이고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과 같은 판단을 중지합니다. 스텝 2. 시간에 대한 모든 가정과 전제를 제거합니다. 시간을 시계로 잴 수 있고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이 느려진다와 같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가정과 전제들을 제거합니다. 스텝 3. 이제 시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기술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현재만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즉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그냥 멈추어 있는 영원한 현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시간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시간을 경험하는 것을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그냥 예시일 뿐이니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잊어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연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서 현상학적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현상학적 태도란 우리의 일상적 사유로서는 포착하지 못했던 대상의 본질을 자신의 순수한 의식으로 직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굉장히 애매하죠? 몇 가지 그냥 비유를 들어봅시다. 현상학적 태도란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 동굴 밖에 나간 사람이 이제까지 자신이 보았던 세계가 그림자의 세계라는 것을 깨닫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상학적 태도를 불교에서 말하듯 망상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을 얻는 상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우리는 왼쪽에 서 있으면 좌파의 주장만 보이고 오른쪽에 서 있으면 우파의 주장만 보이죠. 특히 유튜브 알고리즘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좌파에게는 좌파의 뉴스만을, 우파에게는 우파의 뉴스만을 보여줘요. 그래서 사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상학적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멀리 떨어져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발 떨어져서 세상을 보면 좌파의 주장과 우파의 주장을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현상학적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한 발 떨어져서 초연한 관찰자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현상학적 태도를 가지는 것은 초월적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나는 의식을 가지고 있죠. 나의 의식은 단지 나의 몸속에 국한되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의 의식은 과거의 일을 후회하기도 하고 미래의 일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나의 의식은 상상 속에서 뉴욕으로 가기도 하고 영화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나의 육체는 지금 여기에 매여 있지만 나의 의식은 시간과 공간을 걸쳐 있습니다. 나의 의식은 거미줄처럼 시간과 공간 속에 걸쳐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초월적 자아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지 않은 존재라는 겁니다. 데카르트는 벽난로 앞에 앉아서 따뜻한 기운을 느끼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잠깐,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닐까? 그러면서 자신 앞에 있는 벽난로도 진짜가 아닐 뿐더러
2 더하기 3은 5라는 수학적 명제도 참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나는 생각한다 라는 겁니다. 그로부터 데카르트는 내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수학을 살려내고 자신의 감각이 진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후설의 철학적 방법론의 구조도 데카르트의 방법론과 유사합니다. 후설은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서 모든 가정과 전제를 제거했죠. 그리고 결국 그 안에서 순수의식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수의식을 통해서 철학을 다시 엄밀한 학문으로 만든 겁니다. 후설의 걸출한 제자로서 하이데거가 있죠. 하이데거는 후설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후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후설이 의식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하이데거는 존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후설의 영향은 하이데거를 비롯하여 사르트르와 메를로퐁티에 이르는데요. 시간을 봐가면서 후속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후설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철학자로 살아왔고 철학자로 죽고 싶다. 그의 유언처럼 후설은 엄청난 양의 글을 남겼습니다. 4만여 장의 글을 썼고 4천여 권의 책에는 빼곡히 메모를 남겼습니다. 후설의 글들은 나중에 다행히도 어느 신부에 의해서 나치의 눈을 피해 벨기에로 옮겨졌습니다. 후설의 글들은 아직 정리 중이라고 하니까요. 후설이 일생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작업을 한 겁니다.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많은 자료들을 참고하였는데요. 특히 지향성에 대해서는 예도TV의 설명을 따랐고 현상학적 태도에 대해서는 안세영 선생님의 설명을 따랐습니다. 현상학은 저에게 굉장히 생소한 학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저의 설명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죠. 감사합니다.